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나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저희 모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총괄한 주관하는 이 상생협력 컨퍼런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던 우리 권석대 시장님, 그리고 우리 백춘희 전문부시장님, 또 귀한 발표를 또 해주실 우리 최몽기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고 우리 전 장관님, 그리고 윤은기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호랑이가 멸종한 것은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숲속에 먹이 사슬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업 생태계도 이런 것이 아닌가. 아무리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기업의 기술과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수가 있겠구나. 상생 경영이라고 해서 너무나 화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수단이고 사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러한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 이렇게 상생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각 분야에서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많은 정보도 얻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특별히 좋은 주제 발표, 토론, 또 전시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많이 배우게 되고 특별히 이런 귀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친 시간까지 불편이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이사슬 호랑이라는 기업의 생태계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마음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도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대국민들이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또 얘기를 하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소통돼서 한마음이 되어야 정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좀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모건대학교 박능원 총장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오늘 이 컨퍼런스를 축하하시면서 우리 권석대 대전광역시장이 함께 자리를 못 해주셨죠. 하지만 백춘희 대전광역시 정부시장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시장 백춘희입니다. 오늘 홍민영 우리 아나운서께서 아주 사회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자리를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박수도 있었고 정말 이것이 협업이고 협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아나운서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 사실 이곳에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불현듯 저에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도저히 국회에서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가서 좋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 상생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기업 및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박노건 모건대학교 총장님, 계형산
모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 이현태 모건대학교 강제정보통신지역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 학문, 기술, 산업 등 많은 부문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것은 경쟁의 요건이 되고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 간 협업은 성과 창출과 지속 경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업 간 협업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 주체들이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해 진정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혁신 주체들이 푸른 숲이 되어 함께 서서 상생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백준희 대전광역시 정무부 시장님, 저한테 너무 큰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다른 칭찬을 드릴 수 없고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여자 정무부 시장님이 나오신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미인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도 계속해서 축사가 이어질 텐데요. 제가 이분의 좀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너무 긴장을 했네요. 칭찬을 받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국회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해주신 의미로 저희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협업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동섭 시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무대에 네, 박수 좀 이 자리에 쓰면은 한마디씩 이틀을 날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틀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보면서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딱 와닿는 주제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IT와 결합해서 디자인을 만나니까 우리 대전 시민은 안전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잠깐 그 성과물에 대한 전시를 둘러보면서 상당히 벽을 허물고 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상생협력, 우리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께
께서는 저 중앙에서 충청권 상생 협력을 하시고 저하고 우리 백천희 부시장님, 박노건 보건대학 총장님, 그리고 최문기 교수님, 윤은기 회장님 등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또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도 좀 서늘합니다만은 이런 뜨거운 열기가 우리 과학의 도시 대전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ICT가 결합한 그런 디자인 그런 기업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축사를 대신 대독해야 되는데 축전을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제가 적극적으로 축사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하고 내일 1박 2일입니다. 뜻깊은 자리가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 또 나가서 국가발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생 발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시의원께서 마지막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박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 컨퍼런스를 빛내주시고 축하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저희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오르셔서 사진 촬영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실까요? 자, 이 시간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가 괜찮나요? 자, 저희 카메라가 어디에? 네, 가운데 계시군요. 자, 제가 대신 하나, 둘, 셋, 상생으로 해서 입을 벌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셨나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상생. 다시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상생.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015 상생협력 컨퍼런스 기존의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저희가 시작을 해서요. 조금 일찍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진행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내셨죠? 카이스트의 최문기 교수님께서 창조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주제로 기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고 계시네요.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교수님 자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저는 마이크는 교수님께 넘기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가는 최문기입니다. 오늘 2015 상생협력 컨퍼런스의 주제 강연을 부탁받아서 상생협력을 주제로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목을 창조적 상생협력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먼저 비즈니스
생태계가 과연 뭐냐, 그리고 그 생태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되는 필수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게 상생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창조적 생태계를 따로 만들어가느냐. 못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 새로운 조금은 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생태계의 구축 방법. 먼저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정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내놓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리턴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반해서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1993년 제임스 무어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말씀드리는 Predators and Prey,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호랑이의 종말 이 부분인데, 그 논문의 제일 첫 표지가 사자하고 사슴의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공생,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공생을 하는 그런 큰 그림에, 여기 이제 New Ecology of Competition이라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온 책이 한국에서도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의 종말, Death of Competition,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어 회장이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비전을 가진 경제적 공동체를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경제 공동체가 서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고, 그리고 이 공통된 비전을 향해서 서로 공진화, 코-이볼루션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확장이 되고, 다시 새로운 거기에서 시장의 리더가 되고, 또 그 중간에 경제적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가면서 국권이 이어가는 이런 부분을 창조적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성원은 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여해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결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이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기업 외에 이제 여러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이 비즈니스를 조정을 하고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맡아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사회 내에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역자치단체, 시민사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등을 하기 위해서 책임 이행을 할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이제 이끌어가는데 결국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객은 뭐 미충족 욕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고 고객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게 되면 그 제한된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러한 생태계고 이 구성원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이 공진화 나아가면서 더 확장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타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에 따라서 신시장이 창출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이 생태계 말고 또 다른 생태계가 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생태계 구성원 생태계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력에 이제 원동력을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뭐 역할을 분담하고 다음에 돌아오는 이익을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지켜지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이 부분이 공생하지 못하고 독점적으로 아니면 뭐 주도하는 기업이 자기가 모든 것과 틀어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생의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새로운 문제들을 정의를 하는 그런 케이스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을 새로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6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중에는 뭐 세계적인 글로벌 다 뭐 사실 글로벌 하는 외국 기업도 있고 한국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아라 프로젝트처럼 새롭게 시작해서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 로컬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킥스타터 같은 부분들은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창조적 문제를 정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뭐 잘 아시는 애플의 앱스토어 뭐 하드웨어 경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 매일 쓰는 카카오톡 공짜 SMS는 왜 안 될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구글 아라 프로젝트는 우리가 고급형 스마트폰을 쓰는데 왜 다 그거 써야 되느냐? 어떤 부분들은 난 이렇게 갈아 끼고 싶고 어떤 부분들은 값싸게 해야 되는데 조립식 스마트폰은 왜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출발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오작하는 것은 뭐 기존 자동차 현대, 뭐 포드, 제너럴 여러 군데에 대량 생산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맞춤형 자동차를 어떻게 해가겠느냐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게 로컬 모터스. 그다음 지금 기존에 호텔, 숙박시설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킥스타터는 뭐 제일 필요한 펀딩을 내야 되는데
이 펀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잘 아는 애플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되기 이전에 애플은 원래 컴퓨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앞으로 시장은 단말기가 모든 컴퓨터 시장을 크게 대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항상 이동 중에도 소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애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은 그런데 단말 제조업체로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말기 제조업을 한 분이 제조업은 이렇게 저렇게 기술들을 엮어나가면 협력을 해서 엮어나가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말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이게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이런 부분이다라고 차관을 시작을 해서 애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기술, 다음에 나이스하게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나머지 기술들은 전부 다 애플이 아웃소싱을 합니다. 하드웨어 아웃소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궁극적으로 수요를 계속 만들어낼 앱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애플이 그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우리 협력업체들이 앱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접근은 그겁니다. 애플에서 만들어진 앱은 전부 다 애플이 검증을 한다. 뭐 물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앱은 그렇게 하고 애플은 개발자가 70%를 가지고 가고 애플은 30%, 3대7 뭐 이게 3대7이 맞느냐 2대8이 맞느냐 1대9가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3대7로 저걸 했고 앱스토어 매출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28조 원 정도 되고 애플에서 앱스토어에서 구동되는 앱이 한 140만 개가 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한 63만 명 이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 다음 카카오는 실제 우리가 지금은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문자 서비스가 거의 뭐 무료 비슷하게 제공이 되죠. 카카오톡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자 서비스 한 통에 30원, 40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저걸 무료로 제공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저걸 무료로 제공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부분들은 무료로 쓰게 하면 자연히 고객을 모을 수 있다. 그 모은 고객들에게 어떠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되돌려받느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차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무료 문자 서비스를 2010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이 무료 문자 서비스가 개시 4개월 만에 1000만 가입자 돌파하고 1년 만에 3000만 돌파해서 사실은 카톡 앱이 국민 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 무료로 하는 만성 적자 부분을 어떻게 프리미엄 전략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내자. 제일 좋은 게 게임. 우리 애니팡 잘 아시죠? 많이 해보셔서 게임, 이모티콘, 뭐 기프티콘, 그다음에 광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엄청나게 늘려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난해에는 다음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다음과 합병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앞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고 되고 카카오 택시 시장 그리고 금융 및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대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0만 원짜리 고급 스마트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글이 이 문제를 우리 스마트폰을 실제 이 뚜껑을 열어보면 뭐 각 모듈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레고처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갈아 끼워가지고 쓸 수 없을까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 기존에 있던 고급 스마트폰을 해체를 통해서 생태계 창출을 해보겠다라고 구글에서 생각을 하고 아라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제 여기서 하는 부분은 개발 여러 가지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모듈도 있습니다. 뭐 카메라 렌즈 부분도 있고 메모리 부분도 있고 프로세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끼워 넣는 형태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개발자를 위한 각 모듈 디벨롭스 키트를 제공을 해서 개발자들이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이 모듈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키보드, 센서, 스캐너, 통신 모듈, 라이트, 배터리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30개 종류 정도의 모듈을 분할을 해놨고 이 부분들이 이제 구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값싼 스마트폰 플러스 뒤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 더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실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거를 앱스토어 대신 컴포넌트 스토어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구글 아라 프로젝트의 뭡니까 스마트폰이 미국 이용이죠. 중미의 푸에르토리코에서 아마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뭐라 그럽니까 고급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한 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본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갖다 끼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두께가 조금 두꺼워질 겁니다. 지금 한 1cm, 보통 우리가 6mm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고급형이 1cm 정도까지 되니까 그거를 두껍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은 지나가면은 금세 이건 극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렇게 끼우는데 배터리가 기본 성능을 하려면 뭐 1cm 내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강력한 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으로 고급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그렇게 얇게 만들어지고 성능이 되기 때문에 저가형도 분명히 저는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기술 혁신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충분히 적용돼서 할 수 있고 대신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게시하는 서비스의 기본 모델이 50달러 한뭐 많아봐야 한 6만 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뭐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서비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공 가능성이 제법 있고 굉장히 이 컴포넌트도 이 부분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물 인터넷이나 의료기기로 확대 적용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부터가 좀 그거 하죠. 현대모터스, 뭐 제너럴 일렉트릭 모터스, 포드 모터스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명사로 로컬 모터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자동차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로컬 모터스입니다. 로컬 모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대량 어셈블리 하는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가는 이런 부분들을 그거 없이 손쉽게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데 이제 착안을 해서 자동차 디자인하는 단계에 이 디자인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5만 명의 커뮤니티 멤버를 모았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 그다음에 디자이너 이런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모아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포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하여튼 디자인을 여기서 다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디자인 콘테스트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검증을 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택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그런 어셈블리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 자기들은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합니다. 어느 팹샵에 그냥 넣어놓고 거기서 자동차에 엔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자동차 바디 이런 부분들은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이걸 얹어서 합니다. 대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에 창업해서가지고 현재 직원이 뭐 90명도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 작은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자전거, 다음에 오프로드용 자동차 이런 쪽에 저걸 했고 전기 자동차 쪽을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인가 스트라티라는 전기 자동차를 미국의 오크리지 내셔널 랩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 그다음에 신시내티 인코퍼레이션 그리고 르노 자동차의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작년에 시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는 3D 프린터로 찍었는데 44시간 동안 3D 프린터로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자기들 목표가 올해 안에 24시간 내에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고 대충 가격은 2-3천만 원 내로 저걸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찍어내는 시설들을 워싱턴 외곽에다가 프린팅 제조 시설을 지금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를 부품들을 조립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는 지금 현재는 아리조나 피닉스, 라스베가스, 테네시 이렇게 3개 지역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세계 100곳으로 마이크로 팩토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이 사람들 로컬 모터 생각입니다.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숙박 서비스를 공유 경제로 해결을 해내겠다는 그거 뭐
2008년에 창업해서 192개국 진출해져 있고 지난해 400만 명 이용했고 누적 게스트는 2,500만 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숙소가 전 세계 100만 개 숙소가 있는데 이 숙소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통 가옥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성들 있습니다. 성의 아파트, 개인 별장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전 시내도 에어비앤비에 그러니까 꼭 참여하고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저도 글쎄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한 대충 2만 원대부터 이 가격이 4만 원대까지 어떤 부분은 내년 유성구 어디에 있는 건데 전통 한옥 가지고 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한복 입고 우리 뭐 헌절하고 하는 이런 익스피리언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경제 효과를 한번 봤더니 미국의 LA 지역에 호스트하는 이 호스트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LA 방문객들의 기회 평균 5.6일이고 거기 방문을 하면 대충 한 1,500불 정도 썼는데 이 1년 동안 LA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LA 지역에서만 대충 한 3,400억 원 공유경제 가치를 내고 뭐 이게 관련해서 한 2,600개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사업 자금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를 하면서 생태계 마련해서 자금 부분을 무척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뭐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국회에 올라가서 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킥스타터라는 이 회사는 자기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투자금의 5%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한 5년 동안 780만 명이 실제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그래서 20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여기에서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돈 받은 게 성공적으로 돈 받은 게 7만 7천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비 창업자 이거는 44%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확보 성공해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 뭐 한 예를 해놨는 게 프린트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바로 그게 옛날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사진이 인화돼 가지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끼워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은 바로 그게 사진으로 폴라로이드처럼 현상돼 가지고 나오는 이 프린트라는 제품을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5만 불입니다. 자금 원하는 게 우리 같으면 6천만 원 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지난달 27일, 1월 27일 날 이걸 포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2월 4일 날까지 일주일 됐는데 지금 들어 있는 게 한 60만 불 자금이 모였고 뭐 앞으로 27일간 더 저걸 하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더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다 성공적으로 모이면은 이 킥스타트라는 회사가 저 프린터라는 저 회사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표 금액에 미달하면은 그거는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시계 페블이라는 스마트 시계 지금 뭐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페블이라는 스마트 시계는 이 포스팅한 지 2시간 만에 10만 달러 유치했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까지 110억 원을 유치를 했고, 투자자는 또 7만 명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개의 신주문을 확보하고 2014년까지 40만 대 돌파해서 지금 스마트 시계 부분에서는 미국 판매 1위입니다. 미국 판매 1위가 삼성입니다. 물론전자입니다. 이런 실적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분이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큘러스도 240만 달러 유치해서 오큘러스 성공적으로 저걸 했는데,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 회사를 23억 달러에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킥스타트라는 회사가 자금 펀딩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예비 창업자하고 개인 투자자의 플랫폼을 형성을 해서 이런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론 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실패한 케이스도 보통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제일 뭐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예로 유명한 게 싸이월드죠. 굉장히 세계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SNS를 시작을 했는데, 싸이월드는 실패를 했죠. 지금 뭐 페이스북 그 뒤에 뭐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싸이월드는 뭐 그때 싸이월드 대표하신 분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죠. 뭐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혼자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글로벌리 나가는 부분도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일본 뭐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협력하는 업체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개방, 공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나가든지 기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공통점이 다 이노베이션입니다.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해내겠다 하는 부분인데, 뭐 우리 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밸류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밸류 이노베이션, 한국 뭐 김찬 교수 블루 오션 스트래티지에 가치 혁신하는 부분에 ERRC, 엘리미네이트하고 리듀스하고 레이즈하고 크리에이트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은 원가 절감하고 가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서, 그러니까 가치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게 이제 가치 혁신의 취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뭐 가격 제로로 하겠다. 문자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 사진, 뭐 이모티콘, 다음에 지금 이런 동영상까지 동시에 다 서비스 혁신하겠다. 앱스토어 같이 창출하는데 자유롭게 인터넷 연결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자들이, 고객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다. 로컬 모터스 제품 디자인 크라우드 인텔리전스하고 제작 시간 확실하게 뭐 단축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맞춤화된 자동차 디자인을 하겠다. 혹을 관제품이 갖는 비효율이나 비유연성을 절감하고 개인의 맞춤화된 부품을 장착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품의 생태계, 부품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에어비앤비 숙박이용 가격 절감, 그리고 다른 유형의 시설 경험하고 장소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실제 가치 핵심들이 있었던. 다음에 뭐 유명한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야기하는 파괴적 핵심. 다 알다시피 이노베이터의 딜레마가 계속 전속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러한 뜻에 어떤 걸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먼저 가격 파괴를 하자. 그러면 가격 파괴를 하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가격 파괴를 이렇게 성능을 낮추면 실제 그 가격 파괴를 하면서 성능을 이루는 기술이 없습니다. 대체 기술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숙한 기술이지만 이 기술들을 다시 새롭게 더 올리는 이런 부분을 해서 새롭게 시장 창출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저가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이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카카오톡 완전히 SNS 대체하고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시장 개척, 앞으로 금융 시장 개척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앱스토어 혹은 모바일 앱 시장 개척, 로컬 모터스, 맞춤형 자동차 시장, 구글 알아, 값싼 단말기, 안 그러면 원하는 맞춤형 단말기 등을 에어비앤비 기존 숙박 서비스 대체하고 킥스타터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시작 개척하는 이런 파괴적 혁신들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내부 기술 개방하고 외부 지식 유입하고, 그다음에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폐쇄형 혁신에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쇄적 혁신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싸이월드도 있고, 우리가 유명하게 세계 최초로 했다는 와이프로 삼성전자가 했는 그 부분도 폐쇄적인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혁신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지면 또 이 굉장히 손쉽게 갈 수 있고, 또한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이제 타생 기술들이 여러 가지, 이 타생 기술들을 뭐 오픈 비즈니스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 뭐 오픈 이노베이션 최초로 교수 세계 상사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즈니스 생태계의 제일 핵심은 핵심 기업이 똘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업이 공통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협력자, 그다음에 이 고객들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참여자한테 명확한 역할을 정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수익 배분 문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협력도 훨씬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고객 중심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한 여러 클라우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그다음 하는데 개방형 혁신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 고객 가치 어떻게 과감하게 가격 혁신하고 가격 제품 혁신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생산으로 이렇게 해서 창조적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성되고 원활하게 이게 지금 2단계만 아니고 다음 단계로도 이게 확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2015 상생협력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유 경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제조 혁신, 팹랩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지역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글로벌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문제 제기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컨퍼런스에 주제 강연을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컨퍼런스의 어떤 주제에 딱 맞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강연을 들으시고 분명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일방보다는 소통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미리 약속은 안 드려도 질문이 워낙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뒤에 이제 여기 이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를 해나가자고 해서 정부가 이제 창조 경제 일단은 과학관이든지 여러 지자체 여러 곳에 무한 상상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일단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 체험을 해보고 이게 창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무한 상상실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대전은 특히 중앙과학관 같은데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그다음에 학교 내에 어떤 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한 상상실이 굉장히 잘 재개되고 있고 거기서 국민들이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큰 게 국민들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식 재산화하고 이 부분을 사업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창조경제 타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모였고 이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서 지식 재산화했고 그 중에 지금 상당 부분들이 창업으로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계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는데 이 대전 지역은 SK가 주도적으로 맡았고 원래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창조경제 만들어내자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하기에 굉장히 아직 많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그래서 카이스트 안에다가 하고 실제 이끌어가는 거는 대전시하고 다음에 이쪽에 상공회의소 다음에 이노폴리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실제 주체를 하면 카이스트에 일단 맡겨가지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구에도 물 개통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대기업이 좀 주도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대전은 SK가 맡아서 이제 하는데, SK 혼자만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뒤에 이제 뭐 발표를. 네, 대기업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실제는 아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 지자체 이런 부분들의 그 이해 당사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호적이 돼야 되고 한데 뭐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전은 SK, 대구는 삼성, 그러니까 기업 그룹마다 각각의 이제 자기 사업들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그 뒷부분에서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상하게 상생협력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수익을 배분하든지 이해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국민들 마인드들이 대기업은 상당히 엄중한 집단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실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 창업에서 상당히 키워서 어디 M&A를 하게 되면은 M&A해서 그 단계에서 M&A 하는 단계에서는 그까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기업이 집어먹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 인식을 탈피를 해야 SK가 대전 지역 창조혁신센터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뭐 뒤에 뭐 이야기될 것 같은데 상생협력 부분에서 그래 그런 인식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식사 시간에 참여하실 거죠? 예, 같이 그때 또 남은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을 잠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시장 옆에 최종 끝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1시 반까지 예정이고요.